네, 전북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저는 유철미입니다. 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죠. 이슈 길잡이 정성학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네. 일주일이 지났네요. 네, 벌써 그렇죠. 그리고 어느덧 올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 정성학 기자는 옛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성학 기자의 시간은 50km로 달려갑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사실 직업의 특수성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네. 이제 시간 관리에 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철저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새 조금 마음의 여유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정 기자와 달리 이분들의 시간은 좀 더디게 갈 것 같은데요. 바로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 중에 네. 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이 딱 당선 1년 되는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 전에 있었으니까요. 네네네. 자, 현재 어떤 분들이 떨고 있습니까?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 있어서 기소가 되신 분들이 현직 단체장들만 놓고 봤을 때 5분입니다. 네. 5명인데 한 분씩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굉장히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1심 공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교육감 같은 경우는 그 작년 6월에 지방선거 직전에 TV 토론회에서 네네.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에 네네. 그 불거졌던 문제였죠. 동료 교사 네네. 폭행 의혹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네네. 이제 부인을 했는데 이게 진실 여부, 그러니까 폭행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놓고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강임준 군산시장입니다. 아,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 역시 강 시장 역시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렇죠.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했죠. 항소심이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율 익산시장 네. 역시 결론 말씀드리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역시 항소심이 이어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정원율 익산시장 역시 방송 토론회 과정에서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있는 것처럼 네네네. 사실은 없었는데 당시 네. 없었는데요.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언을 한 두 분이 네네네. 그 허위사실 허위사실로 공표 혐의로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됐었는데 법원에서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네네네.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실언에 실수다? 가까운 네. 가깝다고 보고 1심 무죄를 선고한 상태고요. 검찰 측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네네. 당선, 예, 그렇죠. 항소를 한 무죄 실정이고요. 나와도 검찰이 항소하는 건 수순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이학수 정읍시장 문제가 있는데 역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심 공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이학수 정읍시장도 TV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 즉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최경식 남원시장 문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벌금 8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1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돼 있듯이 그 선거 과정에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 소방학 박사학위인데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네. 이렇게 소개한 명함이라든가 이런 걸 돌린 혐의죠. 학력 위조다 뭐 예, 그런 거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여기도 예. 역시 뭐 그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었는데 1,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나왔고요. 네. 양쪽에서 양쪽 모두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확정됐네요. 상고를 포기하면서 포기하고. 결국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원 시장은 네. 살았다. 맞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네. 당선 무효 처리가 되는데 80만 원이기 때문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원 시장은 결론이 났고 나머지 4명의 단체장들은 결국 이제 뭐 3심까지 다 가봐야 네. 네,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내년에 또 그 전국 선거가 있죠. 바로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뽑을 때 좀 잘 뽑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정성화기 픽은 뭡니까? 네. 사실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농촌도시들은 아마 거의 다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바로 장기 표류하고 있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입니다. 네. 최근 전라북도 의회가 국민의힘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향해서 그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특단의 결단을 좀 내려달라. 네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네. 이런 그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남원에 있던 서남대가 폐교가 된 게 2018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대 정원 49명의 공백이 생긴 네네. 상태고, 맞습니다. 자, 그 대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의 주장이 계속 있어 왔는데 네네. 5년째 같은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최근에 관련해서 또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그 국립 그 의학 전문 대학원이 뭔지부터 좀 네.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현재 의사가 없는 무의촌들이 시골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 소멸시대다 보니까 네. 그런 무의촌에서 근무할 공공의사.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의사라고 그 인기학 그 진료 과목이 있고 비인기 진료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아과라든가 네. 응급학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인기 비인기 진료 과목인데 이런 비인기 진료 과목을 담당할 공공 의사를 양성하자라는 게 바로 의학 전문 예. 대학원입니다. 일반 의과 대학은 다르죠. 네. 그런데 최근 그 보건복지부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의학 전문 대학원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네. 일반 의과대 정원을 늘리려는 네네네. 움직임이 지금 포착돼서 발생난 겁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각 지역마다 무의촌이 많고 네네. 무의촌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 비인기 진료과 그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인데요. 최근에 지난달 16일이죠. 보건복지부 주최로 제2차 의료보장 혁신 포럼이 열렸는데 자, 여기서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진료과별 전공의 충원율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안과가 175.5%, 네네. 그리고 성형외과 161.1% 뒤를 이었고 그다음에 재활의학과가 160.8%,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가 159%. 자, 이렇게 인기 진료과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데요. 네네. 반면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산부인과 71.9% 정원 네네. 못 채우고 있죠. 미달이죠. 외과 네. 65.1%, 네네. 흉부외과 51.4%. 네. 그리고 특히 지역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네. 소아청소년과는 맞습니다. 16.3%에 불과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이럴진데 지역 네. 상황은 더 심한 거죠.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요즘에 원정 진료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네. 이런 원정 진료가 뭐냐면 우리 전북 도민들이 수도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인천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원정 진료 실태를 조금만 살펴보면은 그 얼마나 의료 복지 네네. 의료 복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좀 굉장히 실감이 될 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그 자료를 살펴보면요. 네.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7년에서 21년 사이에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우리 전북 도민이 네네. 약 106만 명입니다. 아, 그래요? 106만 명이. 예, 한 해 평균 22만 명 정도 가량씩 네. 수도권에 있는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고 네네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료비가요 무려 한 해 4,200억에 달합니다. 바로 우리 전북 도민들이 4,200억을 수도권은 1년에 네네.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쓰고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전체 수도권으로 간 환자들 진료받으러 간 환자들의 약 70% 정도가 네. 우리가 그 흔히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죠. 네네. 3차 병원, 네네. 3차 병원이 아닌 흔히 말하는 그 동네 병원으로 부르는 1차 예. 병원이나 2차 병원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기만 걸려도 수도권 병원으로 좀 과장하자면 네. 감기만 걸려도 수도권 병원으로 달려간다. 과장이 좀 이런 심한데,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지방에 있는 네네. 의료 시설 자체가 부족하고 네. 또 거기 그 실내 서비스에 대한 대한 만족도도 낮다는 거죠. 낮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발 이런 문제들이 네. 그 밥그릇 싸움이 아니길 좀 바래 봅니다. 다음 정상화 픽은 뭡니까? 네.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도 한 공무원들이 지방 공무원들이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네. 우리 전북 지역 좀 전에 말씀드린 15,000명 정도 되는 그 지방 공무원들 네. 그리고 전국 동시에 지방 공무원들이 임금 인상을 지금 촉구하고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네네. 그러면 얼마나 받냐? 네네네. 그게 사실은 궁금할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네. 얼마를 받길래 도대체 못 살겠다, 월급 네네. 좀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최저임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에서 9,620원입니다. 네. 그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그 주 5일 흔히 그 기본적으로 하는 게 주 5일 8시간 근무로 네네네. 환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최저임금이 201만 원입니다. 네. 근데 현재 그 공무원의 경우 네. 본봉 기준 했을 때요. 네네. 9급 6호봉 그러니까 네. 9급으로 입사해서 6년 차까지 되는 네네네. 공무원들의 경우 이 최저임금에 현재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진 않죠. 저쪽은 되는데 저쪽 되나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 본봉 외에 수당을 포함시 수당. 예. 그래서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수당을 모아야지만이 도토리 모으듯이 모아야지만이 네네. 최저임금을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네네. 공무원 하면 뭐 철밥통, 네네. 그러니까 좀
그 비꼬는 얘기입니다만 네네네. 그만큼 사실은 안정적이다라고 네네네.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 젊은 뭐 MZ 세대, 청년 세대들은 정말 그 청원의 품을 안고 공무원이 됐다가 네네. 그냥 이제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도 저도 이제 제 지인분 자제분이 얼마 전에 지난달이었거든요. 한 달 전 정도에서 그 모 군청에 공무원으로 행정직 9급으로 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해서 입사를 했는데요. 네. 첫 월급을 받아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구나. 예,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시골에 살다 보니까 네. 버스가 하루에 한 3대 정도밖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출퇴근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중고차를 하나 입사 기념으로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했다는데 네네. 첫 월급 받아보고 네. 이거 할부는커녕 기름도 못 넣게 생겼다라고 해서 네네. 지금 이걸 계속 다니하나 말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만의 과연 문제일까? 네. 그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그 경쟁률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흔히 예전에는 그 100대 1을 넘어섰다. 뭐 그렇죠. 이런 게 화제성 기사들이 네. 많이 나왔는데 사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무원 경쟁률 같은 경우 보면은 한 20대 1까지 예, 이렇게까지 떨어졌고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시골로 가면 더 심한데 네. 시골에 있는 군청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미달되는 직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의 인기가 좀 시들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무원들을 뭐 공복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네네.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네네. 좀 적당히 그러니까 납득할 만큼 줘가면서 일을 지켜 먹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다음 픽은 뭡니까? 네. 사실 좀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부분도 좀 전에 그 의료복지 문제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교육 문제인데 인구 절벽 시대, 네. 소멸 위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출산 현상 그리고 청년층 출생률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어린이집도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어린이집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린이집이 줄게 되면은 그렇죠. 어린이가 줄게 도미노죠. 되면 도미노죠. 네. 초, 중, 고, 대학까지 이어지는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예견된 문제고 이게 그러면 그 학교 문제, 시설 문제로 끝나냐? 네. 교직에 관한 문제도 교사들도 그렇죠.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현재 우리 전북 지역에 초등교사가 한 그 6,555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23% 즉 4명 중 1명꼴로 정원을 감축해야 할 그런 문제가 곧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정성하게 다음 픽 어떤 겁니까? 네. 또 이어지는 게 또 인구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소멸 시대라고 그러는데 바로 우리 전북 지역 국회의석 네. 10석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11석에서 10석으로 바뀐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네네. 지금 10석도 무너지게 생겼다 그런 상황인 건데 네네. 도내 지역 중에 어떤 지역의 의석수가 좀 위기입니까? 네. 현재 그 우리 전북 지역에 지금 선거구가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서 익산, 갑,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제, 부안. 이 세 곳이 바로 그 인구 편차라고 하죠. 네네. 인구 하한선 약 13만 5,5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이 기준에 지금 미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통폐합 위기에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13만 5,521명이 네, 안 맞습니다. 되면 의석수 하나를 유지할 수가 없기 없죠. 때문에 하한선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위기라고 하는 건데 네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거구 획정이 한참 진행 중인데 네네. 이걸 뭐 진짜 다 이렇게 흐트려 놓고 다시 재조립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건데 네네.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전북을 찾아서 도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나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네. 목소리로 최소한 10석 사수는 반드시 사수를 사수하자. 해야 한다. 사수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다만 그러면 어떻게 사수를 할 거냐? 네네네.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각각이다. 뭐 한마디로 동상이몽에 가깝지 않나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앞으로 큰 진통이 예상되는 되는 대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총선이 사실 1년도 안 남았는데 네네. 그 전에 이게 그 조정이 될지 의문이긴 네. 합니다만 네네. 어찌됐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야 네네. 사실은 여야의 밥그릇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밥그릇 하나가 두뇌 만에 하고 있는 네네. 거니까 사실 자신들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거고 네네. 전라북 도민들 입장에서도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만약에 한 명이 준다.
네. 하면 도민들 입장에서도 큰 타격이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는 아무튼 좀 빨리 그 네. 지혜롭게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막걸리 천태만상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천태만평입니다. 자, 만평은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주의나 체계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는 비평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만평은 뭐 우리 지역의 우리 사회의 경제, 뭐 정치 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뜨거운 이슈의 핵심을 만화의 형태로 비판하거나 또 풍자하는 걸 말합니다. 비록 한 컷에 불과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윤석 화백에게 아주 사정사정해가지고 좀 코너에 참여해달라 부탁을 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천태만평의 첫 문을 열 만평부터 보고 오시죠. 네, 정성학 기자.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뒤통수, 앞통수 뭐 얼얼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네. 씁쓸한 그 전북의 현실을 보여주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전 정부 때도 그랬고 현 정부 때도 대선 공약이었죠. 공약이죠, 예. 그 전북 혁신도시 일원에 대한 제3 네.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인데 네. 지금 뭐 계속 정권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필요하고 있는 문제이죠. 그렇죠. 네네. 원래 제 뒤통수를 딱 맞아가지고 기울어진 상태에서 네네네. 앞통수를 때리면 더 아픈 법인데요. 네. 아무튼 이 문제는 또 따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 보실까요? 네, 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아주 어떤 남성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네네. 칼을 딱 꺼내듭니다. 예, 아마 보니까 이기동 전주시 의장 같아요. 굉장히 아주 그 누가 봐도 네네. 이기동 의장 맞습니다. 이기동 의장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네네. 이기동 의장 같아요. 근데 칼을 뽑았는데 뭐 전액이 아니라 절반만 삭감한다 뭐 그런 걸 꼬집은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의회가 네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 거니까 네네. 앞으로 이 조례가 다른 시군으로 또 확산되겠죠. 아무튼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마지막 만평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이거는 그냥 그 뭐 만평이 아주 노골적으로 모든 정보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한국 정부가 그 지난달이죠.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일본에 그 파견을 했는데요. 네네.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오염수라고 하지만 일본 네네. 정부에서는 뭐 자칭 처리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 만평 보고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네. 사실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네. 수산물도 좋아하고 네. 수산물을 좋아하는 생선도 수산물 애호가로서 네네. 답답하죠. 네. 답답하죠. 앞으로 수산물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사실 그런 개인적인 고민도 네. 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뭐 눈에 보듯 뻔한 게요. 네네. 이제 만약에 이게 방류되면 네. 우리 어민들 반발도 엄청 심할 거고, 네. 그다음에 자녀를 둔 뭐 우리 국민들 불안도 커지겠죠. 그래서 뭐 일본 자신들 주장대로 이게 아주 뭐 안전성이 검증된 처리수라고 하면 네네. 그 자국에서 소비를 하던가 처리하면 될 것을 왜 애꿎은 바다에 버리는지. 네, 그리고 수돗물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니까요. 이상합니다. 네. 네, 만평으로 보는 세상 천태만평 여기까지입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이제 메인 안주를 내보죠. 네,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6월입니다. 바로 6월은 잘 아시다시피 호국 보훈의 달이죠. 네, 그런데 요즘 나라 사랑에 대한 의미 누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부터 그렇고요. 당장 3.1절을 3.1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8.15 광복절은 그저 쉬는 날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이분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광복회 전북도지부 이강한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지부장님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이제 임실 5주에서 3.1 운동을 하시다가 3년형 옥고를 치르시고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으신 이용희님의 아, 네. 손자 됩니다. 네네네. 1919년 3월 1일 날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네. 우리 전라북도가 지방에서는 최초로 네네네. 군산에서 3월 4일에 그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도내 여기저기 3.1운동을 네네, 많이 퍼져나갔죠.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임실 오수에서는 3월 23일에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네네네. 오수가 네. 주변 8개면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예. 교통도 중심지이고 상업의 중심지여서 이 지방에서 하는 행사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그렇네요. 2천여 명이 모여서 한 3일간 그냥 당시 그 2천여 시위를 명이면 했다고 엄청 많은 하니까 거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시위가 좀 극렬해서 네. 임실과 남원에서 헌병들이 출동을 해서 진압을 하고 네. 80여 명이 잡혀가고 그 중에서 44명이 건국훈장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게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그렇네요. 애국지사가 나온 네. 지역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오수의 3.1운동은 전국의 4대 의거지로 볼 정도로 규모가 네. 큰데 여기에서 이기송 선생님하고 같이 그 앞장서서 일을 하는 분이 되셔가지고 네네. 3년형을 받고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당시 독립유공자 이용희 선생님의 예. 손자가 손자됩니다. 되신다. 예. 네, 말 그대로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신데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사실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엄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석 기자, 네. 뭐 이제 지부장님은 할아버지를 소개하셨고, 네. 이제 지부장님이 본인을 소개하기 그러니까 정석 기자가 우리 지부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이렇게 좀 전에 뭐 저기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조차 정의롭다는 임실 오수 의견의 고장이죠. 그렇죠. 예, 의견의 고장인 임실 오수 출생이시고요. 그 30여 명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그리고 전주시청에서 41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2010년 말에 그 전주시 완산구청장을 끝으로 정년퇴직을 하셨고요. 네. 이후에 그 2016년부터 우리 그 제13대 그 광복회 전라북도 지부장을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네, 부끄럽습니다. 네, 소개 감사하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력보다 예. 그래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력이 더 마음에 드시겠어요? 그러면요. 특히나 저희 아까 이기송 선생님과 그 집안 가족들이 16명이 다 그 독립운동을 하신 분, 이렇게 아까 뼈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집안의 영광이 있고, 살면서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으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이 독립정신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어져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네. 더 열심히 챙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래서 지금 우수한 국민이다라는 느낌이 네.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자긍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긍심을 느끼고 계시는 거는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요.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뭐 3.1절을 이게 뭐야 그러면 3.1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뭐 드물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호국 정신, 그다음에 나라 사랑의 정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많이 보세요? 희미해졌죠. 사람들이 잊고 삽니다. 네네. 3.1절이나 광복절이 돌아오면 연휴다 하고 여행 갈 궁리부터 하지 태극기 달 궁리는 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의식에서 이제 뭐 나라 이런 개념을 많이 버리고 산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교육에서도 이런 그 나라 사랑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정확하니 시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가 개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가족도 많이 생각하죠. 가정도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과 사회와 그 나라가 이어져서 그 속에 구성원이 나이고 내가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생각들이 일치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네네. 저희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독립선언서 외화서 시험 봤습니다. 오등은 자야 조선에 이런 거 그럴 정도로 교육을 시켰었는데 네네네. 우리는 지금 시키지 않고 있고 네네네. 오히려 일본은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런 네. 것들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데막 뜨끈뜨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석 기자, 이거 좀 네.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전쟁이 난다. 그러면 참전하시겠습니까? 왜 저한테 그런 질문? 사실 뭐 흔히들 이런 말씀들 많이들 하시는데 네.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3대가 고생을 하고 네. 친일 행각을 한 집안들은 3대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더라 뭐 이런 네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후손들에 대한 독립운동 후손들에 대한 그 예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호국 봉헌의 달을 맞아서 좀 더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대답을 생각이 못 많이 하시는 듭니다.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게 아니고 물론 네. 정석 기자는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사실 안타까운 게 민방위도 끝난 지 오래됐죠. 예, 오래됐는데 그 남자들은 뭐 아시겠지만 네. 40세까지가 네. 의무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 네. 나이 민방위까지인데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좀 불러주질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침공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네. 전장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우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가끔 이제 나오긴 하는데 네네.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지부장님, 그 예전에 우리가 뭐 흔히 해방된 지 지금 100년도 안 된 상황이고 그 전에 사실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싸웠던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또 계시는데 자, 최근에 그렇게 지켜온 나라인데 굴욕 외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지부장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독립유공자 터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올 3월에 있었던 그 외교 3.1절 네네. 기념사 또 그 일본의 그 강제징용 해법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네. 다시 또 국치일이라 개묘 국치라고 아.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10년에 나라를 빼앗긴 날을 국치일이라고 네. 합니다. 네, 나 부끄러운 날이죠, 나라가. 네. 근데 이번 행위도 국치에 가까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네. 우리 것을 찾지 않고 일본에 협력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갔잖아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그 무한 통치를 했던 그 행위를 네. 인정해 준 거예요. 네. 너가 잘했다라고 네. 그냥 시인하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묻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치욕에 가까운 절차였고 네네. 또 그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사법권에 대한 침해를 한다든지 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걸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해 나가는 방식은 네.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은근히 이제 그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우리 그 일간지와 이제 광복 회보에 네네네. 이 국치를 탄한다라고 하는 이 글을 글을 기고하셨더라고요. 써서 네. 기고를 하고 했는데 네. 이게 또 그 제대로 또 다 못했어요. 비하인드가 있다고 제가 사실 아니 들었는데요. 조금 그 강한 그 비난을 넣었는데 네네네. 이것도 저 약간 편집을 좀 해서 아. 아니 대통령이 그 의식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네네. 이런 논조로 글을 썼는데 잊은 듯하다 뭐 이런 아, 정도로 순화돼서 나갔다 바꿔 이거. 쓰고 아, 나오고 편집돼서. 이래서 이야기가 네네. 의도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식의 외교는 안 되는 거다. 우리 국민들과 일본과 관계는 네. 단순하게 네. 뭐 침략자, 피지배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오랜 수건이 있습니다. 네. 임진왜란 때부터 아, 예. 그 이전부터 해적질 해온 건 일본이고 네. 맨날 피해를 당한 건 특히나 우리 전라도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이 저 해안 쪽으로 해적들이 와서 늘 침략해 갖고 일제 시대 때에도 우리를 그 수탈해 가기 위해서 군산항을 제일 먼저 개항을 네. 하고 전주군산간 신장로를 내고 철도를 놓고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침탈 의도를 가지고 네. 시작을 했던 역사가 있고 이거에 대한 해명이나 보복은 없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고 굴욕을 하고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딱 그냥 질문 하나 드렸는데 벌써 지금 막 이렇게 끌어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텀을 정석 기자한테 넘겨보죠. 정 기자, 네. 이 도내에서도 이제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3.1 운동 기념사부터 네. 쭉 이어져 왔던 그런 정부의 대일본
정책들, 행태들에 대해서 네네. 본회에서도 비판이 많았죠. 네.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학계, 종교계 등등에서 각계에서 시국 선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도내 개신교 목회자 200명이 네. 민생 파탄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굴욕 외교 등을 문제 삼아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시국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정석 기자, 한편에서는 이런 그 현 정부의 대일 네네. 정책을 뭐 실리 외교다라고 네네. 평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동안의 한일 관계가 좀 쉽지는 않았죠. 근데 그 바로 이런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굴욕 외교인데 네. 그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한일 간의 셔틀 외교라는 그 실리 외교를 네네. 구사한 거다. 이렇게 그 사실 이제 국민의힘 쪽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 얼마 전에 그 양국 정상이 그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유령비 네네. 공동 참배도 있었죠. 바로 그 78년간 감춰져 있던 그 한국인 피해자들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네네.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또 평가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네. 우리 지부장님의 그 논평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지부장님 물론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아이고,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말할 가치가 없죠. 말할 가치가 없다. 우리가 경술 국치에 일본과 통합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을사오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본과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논리와 네. 이번에 지금 실리 외교라고 하는 논리하고 네. 내용이 같습니다. 예, 무슨 예. 얘기냐면 우리가 국제사회를 살아가면서 일본과 척을 쥐고 왼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뭐 어느 특정 나라, 옛날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중국하고도 지금 교류를 하고 사는데요. 뭐 하물며 뭐 일본이라고 그래서 왼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때 옛날에 반성한 것 외에 지금도 독도가 저기 땅이라고 그러지. 네. 애들한테는 일본이 침략한 일이 없다고 그러지. 강제징용이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 외교를 하자고 그러니까 그걸 묵인하고 그냥 옛날 일입니다 하고 덮고 넘어가는 것과 이것을 그냥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같이 상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보고 이런 절차들을 우리가 뭔가를 해법을 찾았어야 네네네네. 된다. 네. 실제로 우리가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네. 다시는 그런 역사를 전철을 밟지 말자라는 그렇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네. 아픈 걸 기억해서 가슴이 쓰리자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벌렸던 모든 역사 자료들을 다 모집하고 흔적을 남기고 기억을 하게 해놓고 네, 네. 그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정신은 이어가되 우리가 일본보다 강해지거나 네. 우리 정신이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지금 한쪽은 옳은 일이다 아니 이렇게 나눠가는 상태에 있는 게 네. 그때 그 나라를 망칠 때에도 일본 놈들한테 갖다 준 거 우리나라 국민들이었고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정부 대신들이 일본에다 헌납을 한 거였고 네. 일본이 쳐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무슨 그때의 모습과 약간 기시감이 느껴진다. 같다. 뭐 이게 그런 지금 그런 흐름이 가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의식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다. 지금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이 잘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정도 유화된 표현. 그러나 조선을 와서 근대화를 시키고 역사 문명을 발달시켜 주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표현을 하는 방식이 네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실리 외교의 논리거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지부장님의 가족사를 이야기해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 이후 3년 동안 노코를 치르셨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족들의 상황은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우셨겠어요. 많이 어려운 정도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래요? 예. 살기가 지난해서 그때 당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네. 저희 할아버지도 있지만 와서 핍박을 당하다 못 당하니까 나간 게 만주로 가고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중국의 해외에서 하신 분들이 계시고 네네. 거기에 못 가는 사람들은 가족들 여기 묶여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는 수준이었는데 일제 정책이 네네. 통합을 해오는 과정 중에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벼슬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좋았고 네네네.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성씨를 다 일본 성씨로 바꾸라고는 창씨 개명을 했는데 그 창씨 개명을 하지 않는 국민한테는 민원도 안 주고 배급도 안 주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탄압을 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창씨 개명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에 반기를 들였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탄압이 갔을지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그 자녀들까지 공부 못했고 취업 못했고 그래서 먹고 살기 엄청 힘들었고요.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이 땅을 다 뺏기고 만주로 이사를 갈 정도가 되었는데 하물며 시골에서 돈 몇 마디기 짓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아까 정상 기자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독립운동을 하면 참 3대가 가난하다. 그런 진짜 너무 사실은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현실인데 지부장님 보시기엔 이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래요? 제가 시골에서 아까 저 전주에 와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좀 미친놈이야. 그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들 그저 일이나 시켜 뭐 심사를 시키든 일을 시켜야지. 어디 학교 보낸다고 전주 땅까지 유학을 그러니까 네 형편에 무슨 네 아이들 형편을 보내? 주제에. 주제에. 그래 가지고 저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 자취하면서 전주에서 6년은 이렇게 쭉쭉 살았습니다만은 그런 비난을 받고 살았어요.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도 할 수 있었고 쭉 일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너네 아버지가 그래도 성견지명이 있었어야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했다고 보고 친일했던 사람들은 그 영광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정부의 어떤 보훈 정책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은 국가에서 그 6.25 잠전자든 전쟁에서 사망자든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든 4.19 혁명한 사람이든 모든 분들을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같은 급에서 놓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는 80년대 이후에 약간은 보상이 시작됐고요.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씩 다 단체가 다른데 이게 지금 숫자 논리에 밀리죠. 6.25 전쟁에 참여했거나 그 군대에 갔다 온 분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 대한 예우하고 또 이 독립운동을 몇 명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예우하고를 같은 비례로 보니까 뭐 숫자 많은 쪽에 예산을 많이 줘야 되고 여기는 주면 적자고서 왜 거기는 많이 주고 조금 주냐 이런 비난을 받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어떤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문제는 그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독립운동 하신 분, 저희 할아버지 1940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으로 하셔서 표창 받았다는 사실도 몰랐고, 6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제가 그 뒤에 74년도에 찾아가지고 저기를 해서 제가 표상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다행히 어려서 받았기 때문에 그 공문이 인정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받으신 분, 아버지들이 계시는 받으신 분들은 받고 돌아가시면 그 뒤에가 없어. 그러니까 그 공로를 이어받을 아니 제도가 없어. 제도가 없죠. 그리고 안 해져 있는 것이고 또 이것도 그 할아버지 한 사람을 대신해서 저 한 사람만 조금 혜택이 있고 나머지는 혜택이 없는 현실이라서 이런 제도에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 유족들 중에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나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아니어도 못 살고 있으면 정부가 다 기초생활수급자료서 먹여주고 살려주는데 그보다 나은 대우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정성학 기자, 그래서 올해 보니까 국가보훈처였죠 원래. 근데 국가보훈부로 승격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장관급 기구인 국가보훈부로 새 출발을 한 건데요. 국가보훈처가 생긴 지 약 62년 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이 됐다고 해서 어떤 게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권한이 더 세진 거일 테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보훈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보훈부로 승격을 했다는 얘기는 정부가
이 보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정책의 중심축에 놓고 있다라고는 표현이거든요. 네네. 우리 정부는 보훈이라고 그러는 걸 국가 보훈을 정부의 시책 중에 중심에 놓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일이고 네네. 아마 예산을 확보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 더 힘이 세지고 그렇죠. 대통령이나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이 있잖아요. 장관이 네네네.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네. 보훈 정책이 국민의 어떤 정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그 오늘 이야기를 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부장님, 앞으로 우리 광복회 전북지부 어떤 일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의병사, 3.1운동사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네.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발굴 못한 게 학생 독립운동이 우리가 네네. 전라북도가 많이 있었는데 학생 독립운동사에 관한 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네. 이 독립운동한 내용들을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알리기보다는 네. 우리 국민들이 가져가야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웹툰도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참 잘 안 읽혀져요. 네, 네, 네. 그래서 올해는 그 컨텐츠 데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동네에 있는 애국 시사회들의 아까 현충 시설들을 점검을 해 본인이 가서 학생들이 보고 네. 영상을 자기가 만들어서 네. 그걸 내주면 네, 네, 네. 심사해서 표창도 하고 예. 아까 상영도 좀 해주고 네, 네, 뭐 네, 이렇게 하는 컨텐츠 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더니 마침 그 서거석 교육감께서 네. 좋은 방법이다. 이거 저 같이 하자. 그래서 네, 네. 제1회 교육감배 전라북도 교육감배. 교육감배 학생 컨텐츠 어. 대회를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 시설이나 독립운동 이야기를 네, 네. 학생들이 만들어서 컨텐츠로 모으면 우리가 그걸 모아서 네, 네, 네. 시상도 하고 또 이렇게 방송 시설에 좀 의뢰해서 이렇게 단편으로 이렇게 좀 상영도 하게 네네. 하고 하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런 사업을 좀 적극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제 이게 좀 구체화되고 콘텐츠가 나오면 저희도 당연히 방송 시설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도 적극 참여 상의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석 기자, 오늘 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네. 느낌이셨어요? 사실 뭐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그 미래가 없다. 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그 지부장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부장님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진정한 나라의 의미 그리고 반성 없는 또 일본의 태도, 또 우리 지역 안의 독립운동사 등을 짚어봤는데요. 막걸리 천태만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